안녕하세요. 김광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곳에서 채권 추심을 해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융채권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길 NPL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부실채권인데요. Non-performing loan이라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채권이라는 의미겠죠. 대출을 줬는데 이자가 계속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이거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이 채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이자가 들어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상환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의 얘기고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몸달아서 애쓰는 것은 채권자일 것입니다.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을 떠맡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빚을 독촉해야 되고 또 혹시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설령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들어가서 분할 상환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더라도 관리 비용이 계속 듭니다. 보통 금융채권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이 채권관리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관리 직원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인건비 비싼 사람들이 또 금융노조 같은 것을 결성해서 자기들 지위를 상당히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큰 금융기관에서는 부실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연봉 1억이 넘는 직원들을 다수 고용해야 된다면은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채권을 위해서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NPL이 많으면은 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흔히 BIS 비율 얼마를 맞춰야 된다. 바젤 2에 따라서 얼마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non-performing loan이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은행 자체가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즉시 은행은 이것을 손실로 인식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버리고 전체 자산 중에서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 은행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죠. 은행이라는 것은 한 은행이 쓰러지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한편으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즉시 상각해버리면 그 단기에는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향후 회수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00% 손실로 인식해서 비용으로 달아서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이 있겠죠. 항상 금융기관이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디든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전략적으로 대부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도 싼 값에 넘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구조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느 그 상호저축은행에서 이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전부 상각해서 그 채권을 액면가 10%, 20%에다 넘기고 이 넘겨받은 회사는 여기에서 50%, 60%의 회수율을 보일 수가 있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득을 전략적으로 자회사든 다른 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든 아니면 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벌크로 파는 뭐 그런 다른 회사에게든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모든 상거래에 적용되는 그러한 원칙이 여기에도 합당하겠죠. 공정하게 팔았느냐, 어느 가격으로 팔았느냐, 이와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은행에서, 카드회사에서 또 원채권자, 오리지널 크레디터로부터 싼 값에 사서 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 채권 양수를 해서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업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법상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금이 100, 이자가 20 이렇게 발생한 채권인데 이것을 10% 원금의 10%에 사온다 그러면은 20원에 사오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100원에 붙는 연체 이자를 계속 붙일 수가 있으니까 1년이 지나면 사온 값에 뭐 한참 더 되는 값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의 경우에 연체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을 잃은 경우가 많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자력이 있는데도 빚을 안 갚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민사법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쩌다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어쩌다가 채무자 자신도 모르는 재산이 생겨서 그것을 잡았다든가 하는 희귀한 경우에 큰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구리광산, 유정 이런 것을 만지는 경우나 우연히 발견한 경우 이런 경우나 같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하는 뭐 얘기도 할 거예요. 이 대부 채권을 NPL을 사서 이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가지고 이 자기의 그 채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업자들은 말하자면 광산업자 이와 같은 금캐기 하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은 이 채권 양수해 갖고 수익률을 추구하는 업자들은 공격적으로 영업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의 없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면은 법적 절차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르기도 해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뭐 주위 사람들한테 얻어사라도 갖고 오게끔 구슬르기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채권 추심 방법이 뭐 하나 책 2개, 3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자들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것은 추심 행위로부터 해를 입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원래 대부업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도 파산하기 자기 자신도 양심껏 하면 아마 파산 많이 할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파산 변호사 10여 년에 실제로 대부업자가 파산해 갖고 오는 경우도 여러 건 봤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간 사람들 같으면은 거의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보통은 대부업하는 사람들도 다른 전주들이 있죠. 전주들한테서 돈 받아서 다시 놓는 구조인데 막상 채무자가 불쌍해 가지고 또는 뭐 채무자보다 덜 영악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고리대부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여튼 대부업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채무자를 침습해 들어가기가 쉽다. 그래서 대부업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도 하고 한편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법 등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